그럼 일단 산식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율을 곱합니다. 그럼 이제 중개보수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의 경우는 한도액이 있었죠. 2580, 2030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도액과 비교해 항상 증액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액이 더 컸다 한도액을 받아야 되고 한도액이 더 컸다 산출액 받아야 되고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이때 이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럼 거래 금액을 뭐로 할 거냐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이었죠.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으로 하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괴살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자, 그러면 아파트입니다. 매매가 1억 8천짜리였다. 그럼 1억 8천짜리는 유일이 어이구였죠. 어이구. 529. 그러면 5천 이상 2억 미만은 6, 5, 4니까 0.5%. 감 잡혀요? 자, 그래서 0.5%. 그러면 90만 원 계산되거든요. 근데 이거 2580이 걸렸죠, 지금. 80만 원 한도액이. 그럼 80만 원입니다. 그럼 80만 원 쌍방 각각 받아야 되지. 90만 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90만 원 받으면 몇 년 징역 간다고요? 1년 징역 갑니다. 1년 이하 조건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문제 없고. 다음 이제 상가였어요. 2억짜리 매매였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몇 프로? 0.9%. 이거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다 0.9%죠. 자, 0.9%입니다. 그럼 0.9% 때리면 298,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타 쳤다면 360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다음 85제곱미터 이하의 OP예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매매였습니다. 2억이었어요. 자, 그럼 몇 프로? 0.5%.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 0.5%죠. 임대차 등은 0.4%. 그럼 이제 100만 원입니다. 이거. 오피스텔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낼 때도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요율을 제시를 안 해버려요. 주택만 요율을 제시합니다. 주택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 10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문제 없어요. 매매. 자, 그런데 이제 점유계정을 따져보겠습니다. 점유계정. 민법 시간에 우리 점유계정 공부한 적 있죠? 점유계정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중개했어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지금. 이게 점유계정이다. 팔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계정인데, 그럼 이때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따로 써지지만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여 받아라 이랬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통상 뭐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은 안 주겠죠. 안 줄 텐데 어쨌든 이 경우는 매매만 적용하네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동일 중개대상물이 해야 돼요.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야 됩니다.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여야 돼요.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를 함께 했다. 그럼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감 잡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다. 그럼 이때는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점유계정의 경우에만 매매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예는 흔치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다고 그랬죠. 자, 갑, 을 사이에 매매를 중개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병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을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받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점유계정,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에 된다. 그럼 이제 매매만 적용한다. 이때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그 286쪽에 동그라미 2번에 동일 당사자 간 중첩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점유계정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이미 이제 민법에 여러분들이 탄력을 조금씩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이 점유계정의 경우에 갑이 을한테 아파트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았잖아요. 이 갑은 대항력 언제 취득해요? 대항력 언제 취득합니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제? 대항력 언제 취득해요? 등기 치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서부터 취득하죠? 맞습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틀렸나 했잖아, 지금.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을 앞으로 이전 늦게 된 다음날, 답은 대학력 취득하는 거죠. 이미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언제 취득하는가 문제가 됐는데, 을 앞으로 이전 늦게 된 다음날 취득한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매매였고요. 그럼 교환계약으로, 분양권 매매부터 볼까요? 분양권? 그럼 이 분양권은 분양금액이 있죠. 근데 절대 분양금액으로 하면 안 돼요. 분양금액으로 하면 안 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에요. 이게 기납입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이에요. 여기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금액을 합니다. 그럼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P라고 부른다 했어요. 이 P라고 그랬죠, 이거? 프리미엄 할 때 P고, 이 P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래서 이제 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간다.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 5억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요.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이 됐고 여기에 P가 5천이 붙었다. 자, 그럼 총거래대금 얼마? 2억이 되는 거예요. 총거래대금은 2억이 됐다. 이게. 그럼 2억에 대한 아파트율을 적용해야 되죠? 아파트 매매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5, 2, 9였죠. 2억 이상 9억 미만이에요. 그럼 딱 2억이면 6, 5, 4에 걸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어이구니까 5, 2, 9니까 2억 이상 9억 미만. 그 사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딱 2억에 걸렸자면 이거는 6, 5, 4. 2억 이상 9억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0.4%. 그럼 80만 원 계산됐고요. 이걸 쌍방 각각부할 수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물건이 만약에 상가였다. 그럼 상가 역시 총거래대금은 2억이 되는 거 맞죠? 2억이 되는 거 맞고 여기다 0.9%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180만 원 쌍방 각각부할 수 있고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OP였다. OP였다면 이것도 역시 거래금액은 2억이고 곱하기 0.5% 그럼 100만 원 쌍방 각각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비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요따구로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계공들 전부 다 불법행위자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철저히 이걸 숙지하는데 요거 판례 잠깐 소개하고 갑니다. 거기 한 장 넘기시면 판례가 나와요. 거기 그저 288쪽에 1번 판례 있죠. 분양권 전매 알선 시의 중개부서 산출 기준. 거기 잠깐 보시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의 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즉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이것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래서 밑줄 그으면 되죠.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 합한 금액. 이게 이제 거래금액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자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 말만 안 했으면 내가 승질이 들났을 텐데 이건 거래 관행도 아니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죠. 법 논리를 맞지도 않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분양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 판례에서 했던 얘기가 법률의 착오 얘기를 했어요. 요 내용이 빠져버렸는데 지금. 법률의 착오. 그러니까 이제 법률의 착오라는 게 뭐냐 하면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거.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착오라는 거예요. 이게 법률의 착오라고 그러는데 법률의 착오라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에. 그래가지고 개업공사가요. 분양권 거래 중개를 하면서 요거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구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공이 주장하기를 내가 법률에 착오를 했다. 즉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이거예요. 이게 주장했습니다.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어요. 이 점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어요.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메모만 해놓으세요. 안 써놓은 사람은 거기 그 옆에 여백이 있죠. 좌측에. 그거 판례 앞에다가 법률의 착오 X라고만 딱 메모해놨어요. 알아만 두시라고. 요약집에는 물론 실려 있어요. 이 판례 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이거 보수 초과로 처벌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분양권까지 연습을 해봤고, 이제 교환계약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교환계약입니다. 그럼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2개 나올 수 있죠. 다시 앞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287쪽으로 온 겁니다.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2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입니다. 거래금액이 큰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4억짜리하고 만약에 아파트 5억짜리를 맞바꿨어요. 그럼 이땐 큰 것 기준이니까 아파트 5억짜리 기준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5억짜리를 줬으니까 4억짜리 있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묻니다. 그럼 5억은 2억 이상 9억 미만이에요. 0.4%죠. 6, 5, 4. 그러면 0.4% 곱하게 되면 200만 원이죠. 이거를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교환계약은 큰 것 기준이다. 이걸 명심해 두시고. 그럼 이 경우에 4억짜리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플러스 1억을 민법에서 뭐라 한다고? 보충금이라 한다. 보충해 줬죠, 지금? 보충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순수가액만 비교가 큰 것 기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이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환계약을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교환했을 때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큰 것 기준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5억짜리를 맞바꿨다. 그럼 이때는 거래금액 둘이 같죠. 근데 요율치가 서로 틀리죠, 지금. 서로 틀립니다. 그럼 이때는 뭘 기준해야 되겠어요? 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각각 계산해서 보수가 높게 나온 걸 봤습니다. 각각 계산해서. 그러면 여기 5억짜리는 지금 200만 원 나오죠? 상가 5억짜리는 보수가 얼마 나와요? 450만 원.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는 게 맞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요율치가 다른 물건끼리 교환은 예전에 우리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이 보수율이 높은 걸 적용해라 이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하여 높게 나오는 걸로 받는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계약은 소개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겠죠. 10중 8구 실무에서 사기로 고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교환을 할 때 안 팔리는 땅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띄워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환은 중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럼 교환은 큰 것 기준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내려가는데 요 임대차 계약 중에 월세가 없는 걸 우리는 전세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이제 전세는 전세금으로 하면 되죠. 뭐 거래금액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그러면 아파트 전세가 8천짜리였어요. 8천. 그럼 최고율 경우입니다. 이게 8천. 5천 이상. 516이었죠, 임대차는. 516. 그러면 5천 이상 1억 미만은 543이죠. 그럼 0.4%. 0.4%입니다. 그럼 4832만 원 나오는데 요거 한도액 있죠. 2030. 한도액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한도액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3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2만 원 더 받으면 1년 징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상가 전세 8천짜리였어요. 8천짜리. 그러면 최고율로 가면 0.9%. 그럼 7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였다. 그러면 이거 8천짜리 곱하기 0.4%. 오피스텔 임대차 85제곱미터 이하였잖아요. 0.4%죠. 매매기간이 0.5%고요. 그러니까 0.4%. 그럼 32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문제 없죠? 자, 문제는 임대차요. 자,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삼느냐?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보증금 5천이에요. 월세가 3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럼 거래금액이 이렇게 되죠.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한다. 이렇게. 그럼 요 금액이 3천 나오죠. 그러면 이거 8천이 되는 거죠. 8천만 원짜리 계산해봤죠. 이게 아파트였다면 30만 원, 상가였다면 72만 원, 오피였다면 3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가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죠. 중개법 시절에 실무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월 일부 이자를 쳤다고 그랬어요. 일부 이자. 일부는 1%를 얘기하죠. 연리로 따지면 12%예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전세 8천짜리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을 써버리는 바람에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월세 전환시키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월 일부 이자가 얼마다? 30만 원이잖아요. 1%니까. 그럼 곱하기 100하면 다시 3천이 나오죠, 지금.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월수. 이 부분이. 그러면 주택임대차는 여기 통상 24가 곱해졌고 상가임대차는 통상 12가 곱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2006년도부터 100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차는 이렇게 계산함이 대원칙인데 이게 소액임대차에 있어갖고 이렇게 100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너무너무 보수가 올라가는 거죠. 무려 3배 정도가 실제로 뛰었어요. 소액임대차에 있어요. 그래갖고 소액임차를 부하기 위해서 요거 조정을 해놨죠. 해갖고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에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그럼 미만이라고 했죠, 이건 또. 그럼 딱 5천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거죠.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다 곱하기 몇을 한다? 70을 한다. 곱하기 70을 합니다. 이거는 적당히 낮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70%를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얼른 계산해도 4천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럼 5천만 원 미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거래금은 어떻게 되느냐. 2천 더하기 20만 원 곱하기 70이다. 그럼 이게 1,400 나오죠, 지금. 그러면 3,400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주택이었다. 그럼 주택률을 이용하면 되죠. 그럼 주택은 곱하기 0.5%죠. 5천만 원 미만 0.5%죠. 그러면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17만 원 계산되고 0.5 때리면 이게 상가였어요. 그럼 곱하기 0.9%예요. 그럼 30만 6천 원 이제 계산이 되고요.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OP였습니다. 그럼 곱하기 0.4%죠. 그러면 4, 46, 3, 42, 13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와버리면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맞죠? 이 점은 꼭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이렇게 계산한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이걸 또 놓치면 안 돼요. 상가임대차든 토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전부 다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인데 우리 무보증 월세라는 거 있죠. 무보증 월세. 보증금 없이 뭐 3개월치 월세를 먼저 내는 거 또는 10개월치 월세를 먼저 내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보증 월세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100개 안 나오죠. 이걸 3,000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2,100으로 잡아야 되죠. 왜 2,100인지 아시죠? 보증금 없잖아요. 보증금이 빵이니까 월세 30이었다면 곱하기 100 하면 3,100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이므로 30만 원 곱하기 70이 해야 되죠. 2,100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로 내는 경우도 있죠. 연세. 그러니까 이제 지방 쪽에서 연세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치 한꺼번에 딱 주는 거지. 1년치를. 그럼 1년치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줬다. 그럼 월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 12돈 나눠주면 되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정도고. 그 다음 이제 실무에서 또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단기 임대차. 단기 임대차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나 원룸 같은 경우에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 한 학기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이 16주 수업인가요? 내가 알고 16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닐 때 16주였는데 3월, 4월, 5월, 6월
맞죠? 우리 대학생들. 그럼 4개월만 딱 임차하겠대. 그러면 이때는 이제 4개월 임대차는 거의 안 줍니다. 주인분들이 안 줘요. 근데 이제 단기 임대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주인분들도 있어요. 단기를. 대신 월세가 굉장히 세지. 그런 데들은 그렇게 하는데, 단기 임대차를 했을 때 이제 보수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임대차,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만 원짜리다. 그러면 월세가 30만 원이면 한 50만 원 받겠죠. 그래서 200만 원 먼저 받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만 원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월세로 받아버리면 이거 12로 나눠줘야 되죠. 맞습니까? 12로 나눠가지고 월세를 산출한 다음에, 이게 산출한 다음에 곱하기 이제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70을 해줘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임대차 뭐가 좋을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단기 임대차는 이제 싸게 받아요. 일단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단기 임대차 같은 건 시험에 낼 일이 없어요. 네, 실무적으로 이제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산 연습을 다 해본 거예요. 이제 계산 연습 다 해봤고요.